이 단어는 우리 교재 60페이지 바로 앞에 대단원 설명부터 보고 갈게. 우리 60페이지 앞에 보면 대단원 학습 목표부터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이 단원 제목이 뭐냐면 세상과 주고받는 글이라는 제목이고, 자, 우리 두 개의 글이 나올 건데 둘 다 설명하는 글을 읽는 것과 쓰는 것을 배워볼 겁니다. 설명하는 글을 읽고 쓰기인데, 그러면 일단 설명하는 글의 특징을 잘 알아야 읽기도 제대로 읽고 쓸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중요한 건 설명하는 글의 특징 알기. 그리고 우리 1단원의 제목처럼 설명 방법을 제대로 이해해서 이것을 파악하고 그것의 적절성을 평가하면서 읽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설명하는 글의 특징도 알았고 설명 방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했어. 그러면 그 특징에 따라서 내가 설명하려는 대상을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글을 쓰는 것까지 가는 게 2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시면 아래. 자, 우리는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글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 우리 글을 읽는 게 정보를 얻는 활동이고 글을 쓰는 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이 되겠지? 자, 이때 설명 방법을 잘 알면, 자, 우리가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읽으면 좋은 점,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또 대상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바로 뭐를 알면? 바로 설명 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나면 글을 읽을 때 이 부분은 대상의 이러한 특성을 설명하는 부분이구나. 요렇게 읽어 나가기 때문에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또 글을 쓸 때는 그 설명 방법의 특성, 이 설명 방법은 대상의 어떤 면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대상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울 소단원 1에서는 설명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설명 방법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을 거고요. 자, 이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어떤 효과가 있고 과연 적절했는지. 자,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부분에 사용된 설명 방법과 적절성을 평가하여 써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설명 방법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는 뭘로 구분하게? 이 설명 방법 왜 썼게? 독자에게 대상의 이러한 특성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야. 그럼 적절성을 평가하라는 건 이 설명 방법은 어떠어떠한 대상의 특성을 잘 전달해줘서 내가 이해가 잘 됐다. 그러면 적절한 거고 이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설명 방법의 특징을 바탕으로 대상의 이러이러한 면을 설명해줘서 이해가 잘 되었으므로 적절하다라는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서술형 쓸 때. 자, 소단원 2에서는 이렇게 설명 방법을 잘 이해했다면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글을 쓸 거고요. 또 고쳐쓰기의 원리를 배워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쓴 글을 고쳐 써볼 겁니다. 그래서 읽는 능력과 쓰기 능력을 다 같이 길러보겠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 이게 첫 번째 단원입니다.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설명 방법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우리 이번에 배울 글은 뭐다? 바로 설명문입니다. 설명문. 자, 설명문의 뜻.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자,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고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쉽게 풀어서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설명문의 목적은 뭘까? 독자가 이해하는 거. 이게 목적이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아래 설명문의 특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뜻만 봐도 이 특성이랑 바로 연결이 돼요. 자, 뜻 보면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래.
우리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건 내 생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내 생각은 전혀 배제하고 사실 그 자체만을 전달해야 돼요. 자, 내 생각을 배제한 지식만 전달해야 돼. 이게 객관성이야. 객관성입니다. 다른 생각 배제예요. 예를 들면 어떤 어떤 정보를 전달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내가 가는데 선생님이 불러. 야, 가서 철수 좀 오라고 해. 했단 말이야. 내가 철수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야 되겠죠? 철수야, 선생님이 오라셔. 까지가 정보 전달. 여기에 너 혼날 것 같더라? 이건 내 주관적인 생각. 이거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설명하는 글을 쓸 때는 이런 내 생각을 넣으면 안 돼. 전혀 안 돼. 이런 걸 객관성이라고 해. 자, 객관적으로 사실만을 전달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성이라는 특성도 들어가야 되죠. 자,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 생각을 안 넣어. 그리고 사실성, 정확한 사실만 전달할 거야. 그런데 이것을 독자가 이해하기 쉬워야 돼. 자, 이해하기 쉬우려면 단어나 문장 표현이 쉬워야겠죠? 너무 문장의 길이가 막 너무 길면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뜻이 분명하고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면 안 돼. 할 때 뜻이 분명하다 명, 길이가 너무 길지 않다 료, 명료성이라고 하고요. 또 단어도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쓰면 독자가 이해가 안 돼요. 독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의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만약 어려운 개념어를 써야 돼. 그럼 바로 이어서 그 단어의 뜻을 풀어서 이해를 도와줄 겁니다. 이렇게 쉽고 평범한 말들을 써서 독자가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평범하다 평, 쉬울 이자를 써서 평이성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만을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지 않고 뜻이 분명하게 그러면서도 단어가 너무 어렵지 않게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었을 건데 우리 설명하는 글은 정확하게 짜임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읽을 때도 그 짜임을 고려해서 읽을 거고 쓸 때도 그 짜임을 생각하면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짜임이 정해져 있다. 자, 이거를 체계성이라고 해요. 자, 일정한, 우리 아래도 있어요. 일정한 짜임새를 갖춘다. 요것이 체계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래 가면 설명문의 특성. 자, 여기에 그냥 나온 거예요. 지금 설명문의 뜻 안에 이 특성이 다 들어있어. 첫 번째, 내 생각을 넣지 않습니다. 사실만 전할 거예요. 객관성. 정확한 사실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사실성.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문장 너무 길게 쓰지 않아요? 명료성. 자,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쉬운 단어, 쉬운 문장으로 쓸 거예요. 평범하다, 평, 쉽다, 이 평이성. 자, 일정한 짜임을 갖춘다고 했죠? 체계성. 자, 그래서 아래 설명문의 특성이랑 연결. 이런 문제는 보통 이와 같은 글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하는 문제로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럼 세 번째, 설명문의 구성. 이게 체계야. 이게 체계. 그러니까 우리 설명문을 읽을 때에는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찾아야 돼요. 그럼 문제 풀 때 지문을 주고 각 단락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우리는 설명하는 글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단락별로 중심 내용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게? 중심 내용 찾고 나서 관련 있는 애들끼리 묶어줘요. 묶고 나서 이 체계에 맞게 처음, 중간, 끝에 세 부분으로 나눠주면 이 글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문의 짜임,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일단 처음 부분의 특징. 처음은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소개할 건데 독자가 이걸 읽고 싶게 만들어줘야 돼. 매력이 있어야 돼.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데 너는 관심 없어. 그럼 읽겠니 안 읽겠니? 안 읽겠죠? 궁금하고 읽고 싶게 만들어주는 게 처음 역할. 그래서 처음에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해요. 이걸 유발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잘 아는 친근한 예를 보여줄 수도 있어. 자, 이렇게 앞부분에는 관심과 흥미를 끌어주고 내가 왜 이런 글을 썼는지
무엇에 대해서 설명할 건지 요것들을 소개하는 부분이 처음 부분이야. 그래서 처음 부분에는 이제부터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하면 이것이 중간에 나올 내용이다 라고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서는 이런 역할. 중간에선 뭐 한다? 이제 중간이 핵심이야. 중간에서는요. 자, 알맞은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설명문은 정보를 전달해서 독자를 이해시키는 글이라고 했으니까 설명문의 주제는 중간에 있습니다. 정보가 곧 주제예요. 이 정보를 요약하면 주제가 됩니다. 자, 끝은요. 여태까지 했던 내용을 간단히 요약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혹은 독자에게 당부하거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 의의를 밝히거나 혹은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요약하고 정리,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나 혹은 의의, 혹은 독자에 대한 당부의 말 이런 것들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게? 4번이에요. 여러 가지 설명 방법. 이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머릿속에 완전히 꽉 박혀가지고 다른 예가 나와도 어떤 설명 방법이다 라고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외워야 돼요. 나는 이거 몇 번 하면 학생들이 쉽게 다 외우고 있을 줄 알았는데 다 아는 척 하다가 시험 전날 되면 모르더라고. 이렇게 내 뒤통수를 때릴 때가 있단 말이야. 잘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정의. 자,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밝혀서, 그러니까 어떤 대상의 개념을 설명할 때, 이때 정의야. 어려운 단어 얘기했어? 그럼 내가 아까 단어 뜻 풀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이 풀어주는 부분이 정의야. 뭐뭐란 뭐뭐를 뜻한다. 뭐뭐란 뭐뭐를 말한다. 이런 애들이 정의가 사용됐다라고 보면 돼. 어려운 단어 나왔고 뜻풀이가 났다. 그러면 뭐다? 정의. 예시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보일시, 예를 들어 보여준다. 설명을 했는데 독자가 이해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익숙하면서도 구체적인 예를 들어줘. 그럼 우리가 맞아 맞아 이런 거 하고 이해가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내용과 관련된 뭐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독자를 이해시켜 주는 거 예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이 세트. 자, 왜 세트야? 둘 이상의 대상을 견줘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줘요. 그러니까 두 개를 딱 대고 이게 닮았네. 공통점. 이게 다르네. 차이점. 자, 그러면 공통점으로 설명하면 비교, 차이점으로 설명하면 대조. 두 개 세트. 자, 두 개가 나왔어. 그럼 두 개가 나왔다는 건 얘네들이 공통점인가 차이점인가 하고 보셔야 되겠죠? 공통점 나오면 비교, 차이점 나오면 대조. 분류하고 구분. 얘네들도 세트. 근데 얘네들은 비슷하게 생겼어. 비슷해. 자, 왜 비슷하다고 했냐면 얘네들은 둘 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얘는 종류끼리 묶어준 거고요. 얘는 기준에 따라 나눠주는 겁니다. 둘 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기준을 가지고 묶어주면 분류고 나눠주면 구분이야. 봤을 때 크게 다르다라는 느낌이 안 들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그러니까 분류는요. 하위 갈래를 상위로 묶어줄 거야. 그래서 먼저 시작하는 애가 작은 애에서 시작해. 그리고 뒤에 얘네들에 속한다. 이것으로 나뉜다. 이름은 말은 나뉜다고 했지만 뒤에 큰 게 나와. 그러면 분류가 돼요. 똑같이 뒤에 나뉜다 라는 말이 나왔는데 앞에가 크고 뒤에가 작아져. 그러면 구분이 됩니다.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품사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 명사, 대명사, 수사는 기준이 뭐니? 기능이라는 기준으로
체언으로 나뉘어져요. 그죠? 근데 사실 뭐 한 거야? 명사, 대명사, 수사를 기능이라는 일정한 기준으로 묶었지. 명사보다 체언이 크지. 그럼 뭐 한 거예요? 분류한 거예요. 반대로 가요. 자, 체언을 일정한 기준, 체언을 각각의 의미라는 기준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눠요. 그러면 체언이 먼저 시작했고 기준 나왔고 더 작은 애로 나눠지죠. 이렇게 하면 뭐 하는 거야? 구분한 거야. 이해되니? 간혹 어떤 출판사에서는 분류 구분을 엄격하게 나누지 않고 분류 구분 세트로 배우는 학교들도 있어. 왜냐면 얘네들이 완전히 다르다기보다는 설명해 놓고 보면 비슷비슷해요. 근데 보자. 시작을 상위 개념으로 묶어주냐, 시작하는 애를 하위 개념으로 나눠주냐, 요 차이야. 어차피 설명은 비슷해 보일지라도. 그래서 분류는 묶었다, 구분은 나눴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기준을 가지고서. 예를 들면 사람을 성별을 기준으로 나눌 거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눌 수 있죠. 그리고 국적을 기준으로 나눌 거야.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나눠주는 거, 혹은 자전거를 바퀴 개수로 나눌 거야. 외발 자전거, 두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 네발 자전거, 바퀴수로도 나눠줄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눠주는 거, 기준을 가지고 나눠주는 걸 분류 또는 구분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과 는 마지막에 볼게요. 마지막에 있는 거. 왜 얘부터 건너뛰냐면 많은 학생들이 분류 구분도 잘 구분을 못하는데 얘랑 밑에 분석이랑 되게 헷갈려요. 마지막이 분석. 왜냐면 얘네 셋 다 나눌 분자가 들어가요. 나눌 분. 근데 분류나 구분은 종류를 묶어주거나 나눠주는 거야. 종류. 걔 자체를 해치지 않아요. 걔 자체를 안 해쳐. 그냥 바퀴 개수로 자전거를 나눠준 것 뿐이야. 근데 분석은 뭐 할 거냐면 걔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구성 요소, 걔를 이루고 있는 부분, 요소로 쪼개줄 거야. 구조로 나눠줄 거야. 그래서 자전거 하나를 잡아다가 핸들을 분리하고 바퀴 띄어내고 안장 띄고 체인 띄고 자 이렇게 다 띄어. 그래서 자전거는 얘네들로 이루어져 있어 하면 분석이 돼. 이해되니? 자, 그래서 분석은 뭐다? 자,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눠줍니다. 자, 뒤에서 나눴다, 여기서 나눴다 라는 말이 나왔는데 얘네들은 갈라준 거고 분석은 쪼개준 거야. 분해를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분석은 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구성 요소, 부분, 또 구조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사람도 남성도 사람, 여성도 사람, 한국인도 사람, 미국인도 사람, 일본인도 사람이란 말이야. 분석할 때는 사람 하나를 잡아다가 머리통, 몸통, 팔다리를 찢어내야 분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팔 하나만 가지고 사람이다 할 수 없잖아. 사람의 일부분이죠. 자, 분석은 요소별로 쪼개는 거다. 자, 마지막 인과. 인과할 때 인은 원인할 때 인, 결과할 때 과.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원인할 때 인, 결과할 때 과. 우리 문제 풀 때요. 보통 정의는 뭐뭐랑 뭐뭐다. 이렇게 나올 거고 예시는 아주 쉬워요. 예를 들어 라는 말이 나오거나 예를 드는 것들이 쭉쭉쭉 나오고 뭐뭐 등이 있다 하면은 예시가 사용됐다라고 볼 겁니다. 일단 2개 이상을 견주기 시작하면 비교대조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인과가 나올 때는 보통 뭐뭐 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인과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이 글에서는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 소제목만 봐도 어떤 설명 방법이 쓰였는지 우리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자, 아래. 자, 그러면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읽는 건 어떻게 읽는 거냐? 자, 일단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을 파악해요.
자, 그럼 설명 방법 파악했어. 여기 정의가 쓰였네. 그럼 정의가 쓰였으면 이 부분은 뭐야? 그것의 뜻, 개념을 풀어주는 부분이고, 여기는 비교대조 쓰였네. 얘랑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특성을 설명하고 있구나. 자, 이렇게 중심 내용들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이 글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구조가 쉽게 눈에 들어와요. 구조까지 정리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내용이 체계적으로 이해되면서 머릿속에 이 글의 짜임이 쭉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었어요. 뭐가 좋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글의 내용이 쭉 들어온단 말이야. 내용을 파악하기 좋고요. 대상의 특성도 잘 알 수 있죠. 왜? 설명 방법 자체가 대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설명 방법을 쓸 거기 때문에 설명 방법 알면 특성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구조도 체계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 3번까지 풀고 본문 갈게요. 자, 우리는 왜 간지럼을 느낄까? 우리 제목에서는 알 수 있어. 이 글에서 설명 대상이 뭐니? 간지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얘가 설명하려는 뭐예요? 간지럼입니다. 아니야, 간지럼이야. 간지럼과 가려움은 다른 거야. 간지럼입니다. 자, 간지럼. 자, 4단락 보세요. 4단락. 자, 우리 여기서 봐봐. 처음 부분의 특징 꼭 잘 보세요. 엄마와 딸 사이에 형제끼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몸 여기저기를 손으로 간지리면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곤 합니다. 보통 애기들만 간지럽히면서 장난치는 거 본 적 있죠? 너무 심하게 하면 울겠지.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아, 그래? 너무 얘기 말고 어린이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질문 던져. 너네랑 이상하게 생각 안 해봤니? 하면서 궁금해지게. 맞아. 할 수 있겠죠. 촉감이라는 자극만으로 사람이 웃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단순히 살살 만지기 때문에 웃는 것일까요? 자, 자꾸 질문을 던져. 자꾸 질문을 왜 던져? 독자로 하여금? 맞다.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렇네. 궁금해지네. 그죠? 흥미나 호기심과 같은 것들을 유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람이 옆구리를 지나갈 때나 벌레가 파리를 기어가고 있을 때는 웃음이 나지 않는 것일까요? 자, 벌레가 파리 가는데 웃음이 날 리가 없죠. 소리를 지르겠지. 그치? 자, 웃기지가 않아요. 벌레가 있을 때는 웃기지가 않아. 화가 나죠? 아니야, 화가 나요. 자, 그러면 왜 손으로 간지리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자극인데 말이죠. 사실 사람을 웃게 하는 간지럼은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입니다. 자, 왜 오래된 수수께끼? 수수께끼 뭐야? 풀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간지럼은 왜 탈까? 아주 오래전부터 풀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래된 수수께끼다. 자, 그럼 이제 설명 대상 소개 나갑니다. 간지럼은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수수께끼를 살펴볼까요? 수수께끼 뭔데? 간지럼이요. 간지럼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바로 설명 대상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처음 부분의 특징. 처음은 어떻다? 독자로 하여금 흥미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설명할 대상을 소개합니다. 바로 간지럼이라는 자극만으로 사람이 왜 웃을까 궁금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간지럼이라는 수수께끼를 풀어보고자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우리 소주제 꼭 알아야 된댔어. 자, 처음 부분의 소주제는 뭐다? 오래된 수수께끼인 간지럼.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설명 대상을 소개하고 있다. 오래된 수수께끼인 간지럼. 설명 대상 소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부분까지 봤어요. 자, 우리 처음은 설명 대상 소개 그리고 흥미 유발하면서 설명 대상 소개했어. 이제 중간이니까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 소제목만 봐도 알 수 있고 그림 보세요. 여기 벌레가 깨물었나 봐. 이건 뭐야? 간지러운, 가려운 거죠. 가려운 거. 긁고 싶은 가려움. 얘는 난 겨드랑이 막 하니까 막 미치지. 저 어때? 아니야, 긁고 싶은 거 아니야.
얘는 막 웃음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웃음은 안 나. 야, 목이 물리면 웃음 나, 안 나? 안 나, 화가 나. 그치? 이거 화가 나. 근데 간지럽히면 어때? 웃음이 나. 아, 웃음이 나다가 나중에 화가 날 수 있겠지만 일단 웃음이 나. 자, 그래서 우리 나달라. 여기부터 중간 1입니다. 중간 1. 자, 우리 중간 1, 중간 2 이렇게 나뉘어진 이유는 중심 내용이 달라져서 그래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소단원별로, 단락별로 중심 내용 찾고 관련 있는 단락끼리 묶는다 그랬죠. 묶었더니 관련 있는 애가 중간에서 끊기고 또 관련 있는 애들이 있고 걔네들을 묶어보니까 그 덩어리들끼리 다 모여서 중간이 돼. 그러면 한 덩어리를 중간 1, 두 번째 덩어리를 중간 2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자, 나로 가니까 소제목이 달려있는데 우리 소제목부터가 뭐래? 근질근질 가려움 키득키득 간지럼. 자, 그럼 우리 제목만 봐도 가려움과 간지럼 두 개인데 앞에 뭐라고 나와있어? 가려움은 근질근질하고 간지럼은 키득키득 웃음이 나오네. 자, 가려움과 간지럼 두 개를 견줄 거예요. 자, 두 가지를 견주면 뭐라 그랬어? 비교 아니면 대조. 비교대조. 그래서 우리 나달락은 제목만 봐도 비교대조가 사용됐겠다. 특히 제목에 가려움은 근질근질인데 간지럼은 키득키득이야. 그럼 가려움, 간지럼 두 개를 견주는데 같아 달라? 달라. 그럼 우리 제목만 봐도 두 가지를 견주는 대조의 설명 방법이 제일 많이 사용되겠구나. 우리 제목에서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내용 볼까? 어떤 물체가 살에다 가볍게 스치면 간지러운 느낌 때문에 가만히 있기 어렵죠. 이처럼 견디기 어렵게 간지러운 느낌은 견디기 어렵게 간지러운 느낌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이 글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웃음이 나는 간지럼입니다. 자, 지금 뭐 했어요? 견디기 어렵게 간지러운 느낌을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가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간지럼입니다. 자, 그러면 간지러운 느낌을 가려움과 간지럼. 그러면 누가 더 커? 시작이 커? 뒤에 오는 애가 커? 시작 부분이 컸죠? 그리고 두 개로 나눠줬지. 그럼 이거 뭐라고 그랬어? 구분. 자, 하나의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간지러운 느낌을 두 개로 나눴어. 하나는 외부 자극에 의해서 일어난다. 또 하나는 웃음이 나게 한다. 자, 이거 두 가지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구분, 나눴다. 구분이 사용되고 있다. 네, 맞아요. 처음 할 땐 좀 어려울 수 있어. 자, 간지러운 느낌을 가려움과 간지럼으로. 자, 그러니까 간지러운 느낌, 얘가 더 커. 이걸 가려움과 간지럼으로 나눠줬습니다. 자, 얘 더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나눠줬으니까 구분이다. 자, 다달락 가볼까? 먼저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려움을 왜 살펴보는 걸까? 여기서 설명하려는 건 뭐라고? 간지럼. 그러면 가려움을 살펴보는 이유는 가려움의 특성과 간지럼의 특성을 대조하면서 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간지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알겠니? 여기 설명 대상은 누구라고? 간지럼이니까 가려움을 보여주는 이유는 얘랑 비교 대조하면서 특히 대조, 간지럼이 어떤 특성인지 이걸 더 강조하려는 겁니다. 자, 대조는 강조의 효과가 있어요. 자, 가려움의 특성 볼까? 벌레가 파리를 누비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성가신 가려움이죠. 일단 몸 전체의 피부에서 나타나는데 특징은 아주 약한 움직임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껴지면 벅벅 긁거나 문지르고 싶어지지요.
뻑뻑 끓거나 문지르고 싶어지지요. 자, 가려움의 특성들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가려움은 연구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등 가려움과 관련된 피부 질환의 예를 들어준 겁니다. 자, 아토피 피부염이나 두드러기를 예로 들어서 가려움과 관련된 피부 질환이 무엇인지 이해를 도와주고 있죠. 자, 예를 들면 뭐라고 그랬어?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여주면 그렇지. 예시. 자, 예시를 사용하고 하나같이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죠. 자, 우리 아까 설명할 때 뭐뭐 때문이다 나오면 이 설명 방법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했어요. 그렇지, 인과. 자, 하나같이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원인. 그 결과 연구가 많이 진행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뭐예요? 인과. 자, 결과가 먼저 났고 뒤에 원인이 제시되는 인과입니다. 자, 과거에는 가려움을 통각의 일종으로 여겼습니다. 자, 과거 통각의 일종으로 여겼어요. 통각의 세기가 약하면 가려움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왔죠. 하지만 최근 통각이 약하다고 해서 가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 최근은 뭐다? 가려움을 느끼는 신경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설명 방법 나온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자, 라달라 이번에는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주목할 웃음이 나는 간지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가려움과 간지럼을 대조 그리고 일부 비교하면서 간지럼의 특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신체의 특정 부위에서 잘 일어나며 아까 가려움은 전체 가려움보다 더 강한 촉감 때문에 생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지럼도 가려움과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통각으로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했으니까 이 부분만 공통점입니다. 나머지 다 차이점. 1939년에 솜털로 고양이를 살살 간지리는 실험을 한 결과 고양이의 통각과 관련된 신경들이 반응했고 이를 본 실험자가 간지럼이 통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뒤의 연구들도 간지럼은 통각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죠. 그런데 1990년 이와 반대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척수 손상으로 통증을 못 느끼는 환자도 간지럼을 탄다는 것입니다. 간지럼의 원인이 통각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간지럼의 원인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촉각과 통각의 혼합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으며 압각과 진동각 등 어떻다? 이런 촉각, 통각, 압각, 진동각 이런 여러 감각과의 연관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되고 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는 간지럼의 특성이 나왔어요. 자, 우리 중간 1. 근질근질, 가려움, 키득키득, 간지럼. 자, 우리 이 부분에선 뭐 했어요? 간지러운 느낌을 가려움과 간지럼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하는 구분, 그리고 가려움의 특징, 간지럼의 특징 순서대로 나오면서 두 개를 비교 대조하면서 간지럼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험 포인트 2번. 가려움과 간지럼의 특성,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과 웃음이 나는 간지럼의 차이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가려움은요, 몸 전체, 피부에서 나타나는데 간지럼은 시체의 일부 부위에서 잘 일어납니다. 가려움은 아주 약한 움직임이고요. 긁거나 문지르고 싶은데요. 간지럼은 가려움보다는 더 강한 촉감 때문에 생깁니다. 가려움과 간지럼의 공통점, 과거 통각의 일종으로 여겼죠. 하지만 가려움은 최근 가려움을 느끼는 신경이 따로 있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간지럼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여러 감각과의 연관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 1에서는 뭐 했다? 가려움과 간지럼의 특성. 자, 이 대비를 통해서 뭐 했다? 간지럼의 특성을 강조한다. 자, 가려움과 대비함으로써 대조를 사용해서 간지럼의 특성을 강조한다. 자, 마달라 까볼까요? 왜 간지럼을 타게 됐을까? 이제 간지럼을 타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자, 그러면 간지럼을 타게 된 원인 얘기하고 그 결과 간지럼을 탔어요. 자, 그럼 이거 뭐가 사용돼요? 그렇지. 제목만 봐도 아, 이 글은 인과가 주로 사용되겠네. 자, 왜 가려움을 느끼게 되었는지는 설명하기 쉽습니다. 자, 볼까? 가려움을 느끼게 되었는지. 결과 가벼운 자극이라도 문지르거나 긁는 반응을 해야 곤충이나 기생충같이 몸에 해로운 것을 1차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 결과. 바로 곤충이나 기생충 같이 몸에 해로운 것을 1차적으로 막기 위해서 원인, 그 결과 간지럼을 느끼게 되었다. 인과. 하지만 간지럼은 다릅니다. 간지럼을 타지 않는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진화적으로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서로 간에 친밀해지는 작용을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볼까요? 자, 그럼 일단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친밀해지는 작용을 한다. 가벼운 접촉을 통해서 부모 자식 사이에 형제 간의 유대감을 증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유대감을 증진하는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얘가 원인 1, 얘가 결과. 자, 유대감을 증진하기 위해서 원인, 그 결과 간지럼을 타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인과고요. 간지럼을 타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또 다른 원인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등장한 해석이 방어 능력을 학습한다. 이게 두 번째 원인이겠죠. 이유이자 간지럼을 타는 이유이자 원인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그 결과 간지럼을 탄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마, 바 전체에 걸쳐서 인과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쉽게 간지럼을 타는 부위는 사람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자, 사람의 약점. 바로 어떻게? 목, 겨드랑이, 옆구리 등. 자, 사람의 약점에 그런 부위, 바로 약점이라는 거. 약점에 예를 들고 있죠? 뭐예요? 예를 들었으니까? 예시.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아이의 취약점을 가볍게 건드리면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체 중 어디가 약한지를 알고 방어하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설명하면 조금 자연스러워집니다. 한 심리학 교수는 간지럼을 태우면서 자, 우리 두 가지를 엮어서 설명하랬어. 아까 첫 번째는 유대감을 증진한다. 두 번째는 방어 능력을 학습한다. 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어서 뭐라고 했니? 서로 유대감을 끈끈하게 하는 동시에 취약한 부분의 방어를 학습하게 하는 것으로 간지럼의 진화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간지럼을 타는 이유, 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인과가 사용된다. 자, 그래서 우리 포인트 3번 가시면 가려움을 느끼게 된 이유, 자, 원인은요. 가벼운 자극이라도 문지르거나 긁는 반응을 해야 곤충이나 기생충같이 몸에 해로운 것을 막을 수 있고요. 그 결과 가려움을 느끼게 됐다. 자,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 원인, 가까운 사이에 가벼운 접촉을 통해 유대감을 증진해요. 그래서 결과 간지럼을 타게 돼요. 또 하나는 신체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알려주고 방어 능력을 학습하게 해요. 그 결과 간지럼을 타게 된다.
바로 이 부분은 중간 이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 자, 4단락으로 가시면 예측 불가능한 간지럼. 지금 실험을 하나 해보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가장 간지럼을 탈 만한 부위를 간지려 보세요. 겨드랑이 아래나 발바닥 등 어디든 좋습니다. 웃음이 나셨나요? 단순히 촉감이 있다는 느낌은 들었을 테지만 웃음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이 간지리는 자극인데 왜 내가 할 때는 웃음이 나지 않을까요? 자, 내가 할 때 웃음이 나지 않는 이유가 나오면 뭐야? 인과. 맞아. 인과야.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 여기요. 왜 내가 할 때 웃음이 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나를 간지리는 것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가 되니까 우리 이 부분이 인과라는 거 알 수 있죠? 어디를 얼마나 세게 얼마나 오랫동안 간지릴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남의 나를 간지릴 때와는 이와 관련된 정보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죠. 자, 지금 볼까? 내가 나를 간지리는 것, 그리고 남이 나를 간지릴 때. 어떻다? 예측할 수 없다. 자, 지금 내가 나를 간지릴 때는 예측할 수 있는데 남이 나를 간지릴 때는 어때? 예측할 수 없어요. 자, 어때? 내가 나를 간지릴 때, 남이 나를 간지릴 때 두 가지를 견주어서 차이점으로 설명하고 있죠? 대조.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나를 간지릴 때와 남이 나를 간지릴 때, 예측할 수 있을 때와 예측할 수 없을 때 전부 다 대조고요. 어쨌든 내가 나를 간지릴 때 예측할 수 있어서 웃음이 나지 않는다. 인과. 남이 나를 간지릴 때 예측할 수 없어서 웃음이 난다. 인과. 전체적으로 인과와 대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아달라 가볼까? 1998년에 영국에서 남이 나를 간지릴 때와 내가 스스로 간지릴 때의 뇌 반응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손해였습니다. 손해는 어떤 감각의 결과를 예측하는 역할을 하는데 내가 나를 간지릴 때는 간지리는 위치나 세기 등을 다 이미 다 알고 있어 예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손해의 반응도 적었습니다. 내가 나를 만질 때마다 간지럼을 탄다면 정말 피곤하지 않을까요? 남이라고 전부 간지럼을 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영국에서 간지리는 실험을 했는데 이때 참가자는 간지럼을 타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본 로봇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볼까요? 여기요. 간지럼을 타지 않았습니다. 결과 원인은 눈으로 본 로봇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인과죠. 처음에도 움찔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처럼 색이나 위치가 계속해서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상 범위를 벗어나도록 범위의 변화를 계속 주면 그때는 간지럼을 탔습니다. 자, 여기요. 예상 범위를 벗어나도록 속도나 범위의 변화를 계속 주면 그때는 간지럼을 탔습니다. 자, 바로 예측할 수 있을 때와 예측할 수 없을 때. 역시 대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인과와 대조가 전체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인과라고 해야죠. 여기도 인과. 자, 그러니까 언제 간지럼을 탄다? 예측할 수 없을 때에 간지럼을 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자, 다음 페이지. 아니, 끝까지 하고 끝내요. 자, 예측 불가능성과 간지럼의 관계. 자, 내가 나를 간지릴 때는 예측할 수 있어서 원인, 간지럼을 타지 않는 결과, 그러니까 인과. 남이 나를 간지릴 때는 예측할 수 없어서 원인, 간지럼을 타는 결과, 인과. 자, 그리고 내가 나를 간지릴 때, 남이 나를 간지릴 때 두 개를 견져서 차이점, 대조. 자, 그러니까 간지럼을 타는 것은 예측 불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성과 밀접한 간지럼. 자, 이제 끝부분에서 뭐 나와야 돼?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당부하거나 의를 밝히면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어. 자, 그러면
간지럼은 단순한 촉감도 귀찮은 행동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이를 연구하는 것 또한 한낱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니죠. 최근 들어 심리학과 신경과학 분야에서 간지럼을 비롯해 사람의 행동과 관련된 연구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왜? 간지럼이 운동과 지각의 통합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여기 뭐예요? 인과. 자, 몸 때문에 자, 요게 연구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가 결과, 여기가 원인.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인과고요. 예측과 행동, 피드백은 사람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었으니까 뭐예요? 예시. 사람은 공을 목표 지점에 던질 때 감각으로 거리를 가늠하고, 여기가 뭡니까? 예측. 그만큼 던집니다. 행동. 만약 공이 목표 지점보다 멀리 갔다면 던질 때 힘을 약하게 조절해서 던지지요. 여기가 뭐예요? 피드백. 자, 사람들이 예측, 행동, 피드백, 자연스러운 행위다 라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 예측, 행동, 피드백의 예를 들어서 도와주고 있고, 그런데 간지럼은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아무리 예측하려 해도 예측을 벗어나기 때문에 간지럼이 나타나고 피드백 과정을 거쳐도 또다시 예측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간지럼은 예측 불가능할 때만 일어나니까. 우리는 자, 간지럼 연구에 의의 간지럼에서 예측 불가능성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이를 인공지능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연구에 의의. 간혹 연구에 의의에 대해서 물을 때 세 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자, 세 개가 나오면 자, 바로 위에 있었던 운동과 지각의 통합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 좋은 사례다. 두 번째, 간지럼에서 예측 불가능성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세 번째, 인공지능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고르면 됩니다. 이해되니? 만약 두 개면 그냥 여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 풀 때 여기를 골라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위에 간지럼이 운동과 지각의 통합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 사례다. 요거랑 맨 밑에 예측 불가능성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시험 포인트 5번 간지럼 연구가 활발해진 이유는요. 간지럼은 운동과 지각의 통합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 좋은 사례다. 간지럼 연구의 간지럼 연구를 통해 예측 불가능성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이를 인공지능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간지럼 연구의 의의를 밝히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아래 생각 모으기 한번 볼까? 예시 뭐예요? 예시? 두 번째 거. 자,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는 방법. 오른쪽부터 먹어볼까? 둘 이상의 대상을 견줘서 공통점, 차이점은 뭡니까? 비교대조. 대상을 구성 요소로 나눌 거예요? 분석. 자, 원인과 결과? 인과. 자, 그럼 옆에 보면 나뭇잎이나 과일, 풀 등의 식물을 주로 먹는 동물을 초식 동물이라고 해. 바로 뭐 했어요? 초식 동물의 개념을 밝혀주고 있죠? 바로 정의. 초식 동물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서 설명하고 있다. 그럼 우리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자.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빈칸을 한번 채워보자. 간지럼의 비밀을 밝혀라. 자, 친구가 옆구리를 간지릴 때와 벌레가 파리를 기어갈 때 느낌은 어떻게 다른가요? 옆구리를 간지리면 웃음이 나는
간지럼을 느끼지만 웃음이 나면 간지럼, 벌레가 기어가면 가려움이죠. 그렇다면 간지럼은 왜 타게 된 것일까요? 두 개 나왔지? 유대감을 기르거나 방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간지럼 잘 타는데 저가 저를 간지리면 웃음이 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나를 간지릴 때는 간지리는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넘어갑니다. 자, 소단원 마무리로 가볼게요. 우리 이 글의 짜임. 자, 뭘 보면 알 수 있다? 설명 방법을 바탕으로 자, 여기서 다루는 중심 내용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글이 어떤 짜임으로, 어떤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처음 부분에서는 독자에게 질문을 던져서 바로 호기심을 유발해 줬습니다. 도대체 아이고 호심이래. 왜 그럴까? 궁금하게 만들어줘요. 호기심. 자, 중간일 구분, 간지러운 느낌을 가려움과 간지럼으로 나눠줬고 구분, 그 차이점을 설명해서 대조. 간지럼을 가려움과 대조해서 그 특성, 누구의 특성? 간지럼의 특성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중간이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 하면 뭐랬어? 인과. 자,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 뭐 때문이다? 자, 바로 유대감을 증진하고 방어 능력을 학습한다. 중간 3, 내가 나를 간지릴 때와 남이 나를 간지릴 때 대조. 자, 내가 나를 간지릴 때는 예측 가능하니까 간지럼을 안 타. 남이 나를 간지릴 때는 예측 불가능하니까 간지럼을 타. 인과. 자, 그래서 내가 나를 간지릴 때와 남이 나를 간지릴 때의 대조를 통해 대조라고 쓰면 안 되겠다. 차이를 통해 간지럼이 예측 불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바로 예측 불가능성과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줬고요. 간지럼 연구의 의의를 밝히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인과 자, 바로 우리 맨 마지막에서 뭐 나왔었냐면 자, 바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결과 그 원인은 간지럼이 운동과 지각의 통합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라고 했고 자 바로 예측 행동 피드백의 예를 들었죠. 예시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우리는 왜 간지럼을 느낄까에 나타난 가려움과 간지럼의 원인과 특성 공통점은 일단 과거에는 통각의 일종으로 여겼는데요. 가려움은 이제 따로 있다는 게 밝혀졌고요. 간지럼은 여러 감각과의 연관성이 제시됩니다. 가려움은 몸 전체에서 나타나고요. 간지럼은 신체 일부 부위에서 더 잘 일어나죠. 가려움은 아주 약한 움직임, 간지럼은 더 강한 촉각. 자, 원인과 결과. 가벼운 자극이라도 문지르거나 긁는 반응을 하면 곤충이나 기생충같이 몸에 해로운 것을 막을 수 있다. 인과였고요. 가까운 사이의 가벼운 접촉을 통해 유대감을 증진한다. 그리고 방어 능력을 학습한다. 자, 우리는 왜 간지럼을 느낄까의 구성. 자, 처음 부분에서는 오래된 수수께끼인 간지럼, 바로 설명 대상 소개했고, 가려움과 대비되는 간지럼의 특성. 자,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 예측 불가능성과 밀접한 간지럼, 마지막으로 간지럼 연구의 의의를 밝히면서 마무리. 자, 여러 가지 설명 방법. 자, 빈칸 넣어볼까? 정의는 뭐라고요?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밝혀서 풀이하는 방법. 예시는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는 방법.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서 공통점.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서 차이점. 분류는 대상을 같은 종류끼리 묶어줄 거예요. 자, 구분은요. 전체를 기준에 따라 나눠줄 겁니다. 인과는 원인과 결과, 분석은 구성 요소나
어떤 부분으로 성분도 되긴 돼요.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성분도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닌데 그 단어 자체의 뜻으로 보면 부분이 좀 더 정확하다. 자, 그러면 학습 활동으로 가볼까요? 자,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지금 다. 빈칸 빠르게 채워볼까? 외부 자극. 몸 전체 피부에서 아주 약한 움직임으로 발생해요. 약한 움직임. 간지럼은요, 신체의 특정 부위에서 자, 가려움보다는 강한 촉감으로 생깁니다. 자,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 원인은요, 곤충이나 귀생충 등 몸에 해로운 것을 막기 위해서 느끼게 돼요. 간지럼은요, 유대감을 증진하고 취약한 부분에 방어 능력을 학습하기 위해 느끼게 됩니다. 2번 간지럼의 특성. 똑같이 간지리는 자극인데 왜 내가 할 땐 웃음이 나지 않을까요? 자, 왜? 예측 불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간지럼은 예측 불가능, 글씨가 왜 이러죠? 예측 불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최근 간지럼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해진 이유는 뭐예요? 간지럼이 운동과 지각의 통합 과정을 밝혀줄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간지럼에서 예측 불가능성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이를 인공지능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 아래 설명 방법 다 나왔습니다. 우리 방금 봤으니까 이거 안 봐도 되죠? 바로 내려가요. 자, 견디기 어렵게 간지러운 느낌을 두 가지로 나눴어. 어떻게? 가려움과 간지럼으로 나눴어요. 이거 뭐라 그랬지? 그렇지, 구분.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자, 왜 가려움을 느끼게 되었는지 결과 가벼운 자극이라도 문지르거나 긁는 반응을 해야 곤충이나 기생충 같이 자, 몸에 해로운 것을 일체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원인 이거 뭐라고요? 인과. 자, 여긴 인과와 대조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오나 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나를 간지리는 것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가 원인이고 결과는 간지럼을 타지 않는다. 어디를 얼마나 세게 얼마나 오랫동안 간지릴지 단다는 것이죠. 남이 나를 간지릴 때, 자, 내가 나를 간지릴 때와 남이 나를 간지릴 때를 대조하고 예측할 수 있으면 웃음이 나지 않는다. 예측할 수 없으면 웃음이 난다. 그래서 인과와 대조가 사용되고 있죠. 자, 설명 방법의 적합성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하면 자, 먼저 구분은 전체를 기준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나누어. 간지러운 느낌과 가려움, 간지럼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자, 적절성을 평가하라고 하면 이 설명 방법이 어떤 설명 방법인지, 대상의 어떤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해가 됐는지 이렇게 연결해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인과는 뭐예요?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므로 가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드러내기에 적합하다. 혹은 가려움을 느끼는 원인을 혹은 가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혹은 이해가 잘 됐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뭐가 나와요? 얘도 역시 인과죠. 인과는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므로 내가 나를 간지릴 때와 웃음이 나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기에 적합하다. 대조는 자, 뭐를 드러내요? 바로 차이점이죠. 차이점을 드러내어 설명하는 방법이므로 내가 나를 간지릴 때와 남이 나를 간지릴 때의 차이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자, 그러면 자, 다른 설명 방법이 또 있는지 한번 보라고 했는데 가려움은 연구가 많이 진행됐어요. 결과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등 예시
자, 바로 가려움과 관련된 피부 질환이 많고 하나같이 건디기 어렵기 때문이죠. 원인. 그래서 이 부분은 인과와 예시가 나옵니다. 이해되죠? 진화적으로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 자, 이유 나오면 뭐라고? 예시라고 했고요. 아니, 인과라고 했고 왜 이래? 자, 이유가 나오면 인과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중간에 목, 겨드랑이, 옆구리 등 하는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시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국에서 로봇으로 간지리는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인과죠. 예측 가능할 때는 간지럼을 안 타. 하지만 예측이 불가능하면 간지럼을 타. 인과. 예측 가능할 때와 예측 불가능할 때 차이점이니까 대조. 자,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자, 어때요? 자, 요즘 연구가 활발해졌죠. 자, 사례이기 때문에 원인, 그 결과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인과. 예측과 행동, 피드백은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거야. 예를 들어 하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에 빈칸이 들어가면 거기에 예를 들어 넣을 수 있어야 되고요. 예시죠. 이 지문 자체를 교과서 본문을 많이 읽어서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정리해보자. 우리 설명하는 글은 체계적이기 때문에 짜임이랑 각각의 짜임에 어떤 설명 방법 쓰였는지. 이거 왜 중요하다고? 우리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읽으면 대상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부분의 중심 내용을 찾아서 글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설명 방법 찾았으면 각각의 내용을 바탕으로 체계까지 아는 게 기본이죠. 자,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는 설명 대상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오래된 수수께끼인 간지럼을 소개했고요. 중간 1에서는 간지러운 느낌을 가려움과 간지럼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자, 나눈 요 부분이 구분, 그리고 두 개의 특성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대조, 대조를 통해서 간지럼의 특성을 강조한다고 했고, 두 번째,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 자, 이유 나오면 뭐라고 그랬지? 인과라고 했죠? 유대감을 증진하고 취약한 부분에 방어 능력을 학습하기 위해서 원인, 그 결과 간지럼을 타게 됐다. 인과. 자, 예측 불가능성과 밀접한 간지럼. 내가 나를 간지리는 것은 예측 가능해요. 간지럼을 안 타. 여기가 요런 관계가 인과죠. 원인과 결과. 여기도 남이 나를 간지리는 건 예측 불가능해. 그 결과 간지럼을 타. 인과. 근데 내가 나를 간지릴 때와 남이 나를 간지릴 때 여기 차이점 나왔죠? 차이점이니까 대조. 자, 그리고 끝으로는 간지럼 연구의 의의를 밝히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거 다 이제 다 어느 정도 알죠? 자, 그러면 우리 오른 페이지. 자, 이제 설명 방법의 효과와 적절성을 평가해보자. 글쓴이가 간지럼을 가려움과 대조하여 설명한 이유를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내가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간지럼을 가려움과 대조해서 그 차이를 보여줘서 뭘 강조한다? 간지럼을 강조할 거야. 강조. 뭐를? 간지럼을. 간지럼을 강조야. 지금 설명 대상은 간지럼이랬어요. 2번. 가나를 비교해서 보고 나와 같은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어떤 효과를 얻었냐? 자, 지금 가는 예측 행동 피드백은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런데 간지럼은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우리 나를 보세요. 예측 행동 피드백은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하고 예측 행동 피드백 하는 모습을 예로 들어 설명해주고 있죠. 자, 기억에 예를 들어 들어가 줘야 되고, 자, 그래서 나에서는 공을 던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예시의 설명 방법을 사용했고요. 자, 이 예시를 보니까 예측 행동 피드백이 왜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행위인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3번. 이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간지럼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이고 적절했는지 짝이랑 묻고 답하래. 자, 먼저 보면 간지럼을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 설명 방법은 어떤 것이었어?
인과의 방법으로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를 설명하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 그 외에 예시 답안 볼까? 간지럼과 가려움의 차이 바로 대조죠. 그래서 간지럼의 특성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 내가 나를 간지릴 때와 남의 나를 간지릴 때 대조하고 내가 나를 간지릴 때 웃음이 나지 않는 이유를 인과의 방법으로 제시해서 간지럼과 예측 불가능성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자, 인과의 방법으로 간지럼 연구가 활발해진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자, 이제 다 됐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소단원까지. 소단원까지 풀고 쉬겠습니다.